여러분은 한국의 핵잠수함으로 인해 미국 펜타곤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펜타곤의 극비 시스템에 충격적인 해킹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펜타곤 내부는 순식간에 분노와 의혹으로 가득 찼고 그 배후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동맹국 한국이었죠. 결국 미국 국방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 명의 정보 분석관을 한국 현장에 급파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펜타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 진실이었는데요. 과연 해킹 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해군 정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근무한 지 벌써 7년째죠. 제 옆자리에는 브라이언이라는 동료가 앉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브라이언은 항상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매번 회의 때마다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거든요. 그는 평소에 한국을 두고 그들은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군사 장비는 모두 외국에서 베껴온 것뿐이라며 비웃곤 했어요. 심지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들도 결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단정 지으며 미국에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기고만장하다며 화를 내곤 했죠. 저는 그런 브라이언의 태도가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의견 충돌을 빚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펜타곤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획기적인 핵잠수함 기술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급하게 모여들었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역시나 브라이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웃듯 웃더군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들이 무슨 기술력이 있다고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저는 그런 브라이언의 반응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관련 자료부터 차근차근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강하게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다른 동료들도 우리 사이에 긴장감을 느낄 정도였죠. 결국 브라이언은 한국이 기술을 훔쳤을 거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원래 남의 것을 베끼는 데만 능하다며 조롱했어요. 심지어 한국 같은 이류 국가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말했죠. 브라이언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며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브라이언과 저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저는 그런 그의 태도에 맞서 객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이버 보안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펜타곤의 핵잠수함 관련 시스템에 의문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안팀 회의실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침입 경로를 추적하는 데이터들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해커들은 새벽 3시경 우리 핵잠수함 프로그램의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서 실제 침입은 막았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는 단순한 해커 그룹의 짓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시도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죠. 브라이언은 그 설명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큰 소리로 이건 분명히 한국의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핵잠수함 기술을 과시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우연일 리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브라이언의 성급한 결론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수사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범인을 단정짓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브라이언은 회의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치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흥분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핵잠수함 발표 자체가 우리를 속이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을 거라는 말까지 했죠.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브라이언의 태도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해킹 시도의 근원지나 방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존은 너무 순진하다며 한국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한국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특정 국가 편을 드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결국 회의가 진행되면서 다른 동료들도 점점 브라이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브라이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발표와 해킹 시도의 시기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럽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저를 향해 다른 동료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거나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러다 금요일 오후 저는 갑작스럽게 부서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부서장 앞에는 브라이언도 함께 앉아 있더군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서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펜타곤 고위층에서 한국 현장 조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킹 사건과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발표 사이의 연관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부서장은 저를 현장 조사팀의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어요. 브라이언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한국 조사에 자신이 아닌 제가 선택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브라이언은 즉시 항의했습니다. 자신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주도해 왔는데 왜 존이 가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신이야말로 한국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죠.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존이 더 객관적이고 신중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잘못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죠. 심지어 존이 한국에 너무 호의적이라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브라이언의 그런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제가 언제 한국에 호의적이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단지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고 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서장은 브라이언을 진정시키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일주일 내에 출발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조사 기간은 2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브라이언은 저를 노려보며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그의 등에서는 분노와 질투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브라이언을 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한국 파견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현장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브라이언과의 갈등 때문에 사내 분위기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라이언의 편견 어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분석가로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핵잠수함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군사기술 수준과 연구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가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출발 전 마지막 브리핑에서 브라이언은 저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에 속지 말고 정확한 증거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특히 해킹 사건과의 연관성을 놓치지 말라며 강조했죠. 목요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후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정말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입국 절차도 매우 신속하고 친절했죠. 브라이언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첫인상이 이렇게 인상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 측 연락관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김대령이라는 분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문적인 태도와 세심한 배려에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 인프라도 미국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강을 지나면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였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첨단 장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수준의 연구 환경이라면 충분히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연구진들을 만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의 전문 지식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핵 잠수함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는 박 박사는 MIT에서 10년간 연구했던 경력의 소유자였죠. 핵 잠수함 관련 기술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소음 저감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이 정말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수준이 높았어요. 연구진들은 저의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정부터 시행착오, 그리고 최종 성과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저는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뭔가 숨길 것이 있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는 연구진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고 한국의 전통 음식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나눈 대화에서 저는 그들의 깊은 애국심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잠수함 모형과 시뮬레이션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준의 기술력이었어요. 특히 스텔스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의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앞서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도 매우 철저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고 내부 정보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 해킹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브라이언이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과 연구 환경에 대해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오늘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어떤 각도에서 봐도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도용했다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펜타곤의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조사 일주일째 되는 날, 펜타곤에서 급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브라이언의 굳은 얼굴이 보였어요. 브라이언은 제 첫 번째 보고서를 받고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존이 한국 측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어요. 한국인들이 미리 준비한 가짜 자료와 연출된 시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그런 브라이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제가 본 것들은 모두 실제였고 기술 자료들도 면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구진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기술 개발 과정은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존이 한국의 환대에 현혹되어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 측과 무슨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브라이언이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객관적인 증거들을 무시하고 억측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죠. 상급자들도 우리의 격렬한 논쟁을 보며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회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제 보고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공격했죠. 특히 브라이언은 해킹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존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조사했고 한국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존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브라이언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동료로서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도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독하다니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신뢰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브라이언의 편견 어린 공격에 맞서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정말 한국 측에 현혹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증거들과 분석 결과들을 다시 검토해봐도 결론은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킬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야 했어요. 한국 측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더욱 상세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김대령은 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브라이언과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더욱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만나 그들의 시스템과 방어 체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더욱 명확했어요. 한국이 미국을 해킹할 이유도 없고 능력도 그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펜타곤에서는 브라이언의 영향력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내는 후속 보고서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브라이언이 제 신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실을 발견했지만 본국에서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분석가로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제 의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바로 한국 연구진들의 진심 어린 협력이었습니다. 제가 펜타곤 내부의 압박과 브라이언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대령과 연구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박 박사는 저를 따로 불러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제게 더욱 상세한 기술 문서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핵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와 실패 사례들까지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초기 설계 도면부터 최종 완성품까지의 모든 변화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보여주었어요. 이런 자료들은 절대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이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한국의 기술 독창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진들의 개방적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숨김없이 답변해 주었어요. 심지어 기술적 한계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까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투명성은 뭔가 숨길 것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은 최대한 협조적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팀은 자신들의 방어 시스템과 로그 기록들을 모두 공개했어요. 심지어 미국 펜타곤에 대한 어떤 사이버 공격 시도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브라이언이 그토록 의심했던 한국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태도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여전히 브라이언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보내는 상세한 보고서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도움으로 더욱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대령은 제게 한국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방어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른 나라를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핵 잠수함 기술도 순수하게 자국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연구소 내부의 보안 시스템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봤습니다.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는 물론이고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해킹할 여력이나 동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박 박사는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자신이 미티에서 연구할 때 겪었던 차별과 편견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연구했다며 결국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박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라이언과 같은 편견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진실과 실력 앞에서는 그런 편견들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제가 확인한 진실을 그대로 보고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과 협력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브라이언이 어떤 반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로 무장한 저는 마침내 한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최종 보고서 발표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펜타곤 고위층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브라이언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핵 잠수함 기술의 개발 과정부터 연구진들의 경력, 그리고 독창적인 기술적 특징들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미국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한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고위층들은 제가 제시하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전달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해킹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공격 시도도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실제 해킹 시도의 근원지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브라이언은 제 발표 중간중간 이의를 제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모든 의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주간의 철저한 조사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브라이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방부 차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브라이언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측이 저를 속였을 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증했고 제3자 기관의 확인도 받았다고 설명했죠.
고위층들은 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소음 저감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드디어 승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그의 주장들이 하나둘씩 반박당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브라이언의 편견 어린 시각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마지막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존의 보고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라며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장관은 이어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양국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무관하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선언했어요. 브라이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고위층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훌륭한 조사였다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브라이언은 회의실을 빠져나가면서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함께 뭔가 깨달음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펜타곤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해킹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도 명확히 했어요. 저는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연구진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저에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이언이 제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과 적대감 대신 진지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브라이언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브라이언은 제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존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모든 것이 명확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브라이언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토록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반성한다고 했어요. 브라이언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동료로서 존중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브라이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저도 브라이언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이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브라이언은 앞으로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런 브라이언의 변화된 모습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펜타곤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평가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그 발표문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연구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죠. 발표문에는 한국을 본받아야 할 동맹국이라는 표현도 포함되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쓰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브라이언과 같은 편견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김대령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펜타곤의 발표를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연구진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박사는 특별히 저에게 개인적인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편견과 싸우면서도 진실을 지켜준 것에 대해 깊이 고마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떤 국가나 기술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조사가 제게 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브라이언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했고 이제는 협력적인 동료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만난 훌륭한 연구진들,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개방성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영국 국방부가 단 한 장의 보고서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어느 날 밤 영국 국방부에 긴급히 전달된 하나의 문서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 믿기 어려운 소식에 영국 국방부뿐 아니라 나토마저 혼란에 빠졌고 결국 영국 측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정보국장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에 도착한 그가 목격한 장면은 모두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마주한 놀라운 진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캠벨입니다. 영국 국방부 정보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각종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 표시가 된 보고서 한 통이 제 책상 위에 전달되었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KF-11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분석관들이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KF-21의 성능이 기존 서방 국가들의 기술력을 크게 능가한다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죠. 초음속 비행 능력, 완벽한 스텔스 기능, 첨단 레이더 시스템까지 이런 기술력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니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이 내용을 상급자들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피터 오닐이 들어왔어요.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피터에게 건넸습니다. KF-21 관련 긴급 분석 자료라고 설명했죠. 그러자 피터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이런 첨단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냐며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피터는 몇 년 전 한국군과의 합동훈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훈련 중에도 계속 실수를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며 조롱했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원래 남의 기술만 베끼는데 익숙하다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뭔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피터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가 우리 최고 분석관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더욱 격하게 반응했어요. 분석관들도 한국의 소가 넘어간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서방 기술을 조금 베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수법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피터의 태도를 보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하나로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KF-21 보고서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KF-21에 대한 추가 분석 자료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상세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었죠. 엔진 출력, 무장 체계, 항공 전자장비까지. 모든 데이터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자료들이 정확하다면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고위층에서도 KF21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터는 이런 분위기 자체를 비웃었어요. 저는 피터와 마주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설령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더라도 면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피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과거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겪은 일들을 또다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불쾌한 기억들이 피터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분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까지 비판하기 시작했죠. 제임스가 너무 순진하다며 혀를 찼어요.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피터의 편견과 고집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피터는 계속해서 KF21 보고서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것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러시아나 중국 문제에 집중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와 피터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동료들은 우리 둘 사이의 대립을 지켜보며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책상에 앉을 수 있었어요. KF21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했어요. 이것들이 정말 조작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부터 정보 분석관 에밀리 브라운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에밀리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KF21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에밀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KF21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에밀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는 각종 기술 분석서와 위성 사진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죠. 에밀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KF21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설계 도면부터 무장 체계, 운용 개념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에밀리는 KF21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였어요. 놀랍게도 모든 개발 단계가 철저히 방어적 목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며 놀랐어요. KF21의 설계 철학부터 무장 체계까지 모든 것이 침략보다는 방어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영공 감시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무장도 방어 임무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보여줬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KF21이 평화적 목적의 방어용 전투기라는 결론이 명확했어요. 우리는 며칠에 걸쳐 함께 작업했습니다. 에밀리의 분석 능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복잡한 기술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KF21이 철저히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냈습니다. 공격적 무장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작전 방향도 방어 임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피터였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피터가 들어왔습니다. 피터는 저와 에밀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피터가 저와 에밀리의 관계까지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둘이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아니냐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에밀리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분석은 순전히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에밀리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에밀리가 제 영향을 받아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수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에밀리의 전문성까지 무시하는 거였어요. 피터는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예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피터는 내부 갈등을 극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저와 에밀리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에밀리는 불편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럽게 상급자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 회의가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정장을 차려입고 장관실로 향했죠.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관이 직접 말문을 열었어요. KF-21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나토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기술 검증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저를 직접 지목했어요. 제가 이 문제의 책임자로서 한국에 직접 가서 KF-21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방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피터와의 갈등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장관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대표자로서 한국에 파견된다는 거였어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은 이번 파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KF-21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영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한국 방문 명령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심리적 부담이 컸어요. 사무실로 돌아가자 에밀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 파견 소식을 에밀리에게 알렸습니다. 에밀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KF-21 분석 작업을 함께 해왔으니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죠. 저는 에밀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의 전문성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든든한 동료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피터가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파견 소식을 들었다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헛된 일에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혀를 찼습니다. 피터는 제가 한국에 가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거라고 단언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라며 조롱했습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돌아올 거라고 비아냥거렸죠. 저는 피터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며칠간 저는 한국 방문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상황을 공부했어요. KF-21 관련 자료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에밀리도 함께 준비 작업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부터 개발 과정, 운용 계획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피터는 마지막까지 저를 방해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 이번 파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떠들고 다녔습니다. 저와 에밀리를 비웃으며 실패할 거라고 예언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터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국제적 압박이라는 현실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한국의 첫인상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한국 공군 관계자들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정중하고 전문적인 태도였습니다. 피터가 말했던 소통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 공군 기지를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KF-21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공군 기지에 도착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지의 규모와 시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활주로며 경납고며 모든 것이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기지 책임자가 저희를 안내했어요. KF-21이 보관된 경납고로 향하는 길에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 전설적인 전투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경납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KF-21이 서 있었어요. 보고서로만 봤던 그 전투기가 제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KF-21의 외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매끄럽고 세련된 스텔스 형상, 정밀하게 제작된 표면 처리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엔진 시스템부터 항공 전자장비까지 하나씩 설명하는데 그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에밀리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분석했던 자료들이 실제로는 오히려 절제된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진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설명과 열정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는 KF-21의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기술자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소통 능력도 피터가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KF-21 기술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연구원들이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설부터 각종 테스트 장비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협력 정신이었어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팀워크는 처음 봤어요. 한 연구팀 리더는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을 완성해 나간 과정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들의 열정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 비행 시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우아하고 강력한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비행 중인 KF-21의 기동성과 성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보고서로만 봤던 스펙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후 조종사와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KF-21의 조종 성능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조종사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전투기는 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한국 공군 기지와 연구소를 둘러본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밀리와 대화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사람들의 열정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자세한 조사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영국 정부의 대표로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KF-21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줬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KF-21의 작전 계획서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운용 개념이 한반도 방어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적 임무보다는 영공 수호와 방어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무장 체계도 철저히 방어적이었습니다. 장거리 공격 무기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요격과 방어용 무장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런던에서 분석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KF-21이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평화적 목적의 방어용 전투기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자료들을 보여줬죠.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문서의 진위성부터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하나씩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에밀리도 별도로 기술진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개발 과정에서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모든 답변이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치했죠. 오후에는 KF21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국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프로젝트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한 후 저는 즉시 런던의 국방부에 중간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KF-21이 철저히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의 전투기라는 확고한 증거들을 담았어요.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피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의 편견과 고집을 생각하면 이 보고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몇 시간 후 런던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피터의 격렬한 반박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며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터는 한국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거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성능이나 목적은 숨기고 있을 거라며 의심했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피터의 반응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개인적인 감정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리는지 실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피터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자료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KF-21의 생산시설을 방문했어요. 실제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숨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도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진짜라는 것을 느꼈어요. 가짜로 연출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KF-21의 설계 도면과 기술 문서들도 상세히 검토했어요. 모든 것이 방어적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공격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죠.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는 종합적인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F-21이 철저히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라는 결론이었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기술적 재원부터 운용 계획, 개발진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피터가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자료였죠. 런던으로 전송한 후 저는 피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여전히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피터는 여전히 강력히 부정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동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저의 상세한 보고서를 보고 설득당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피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저의 보고서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분석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KF-21 개발팀과의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거든요. 회의실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개발팀 리더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기술적 한계부터 예산 문제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팀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극복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봤어요. 단순히 일을 완수했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조국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열정은 연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는 개발 과정에서 밤을 새운 날들에 대해 말했어요.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때 팀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문화였어요. 또 다른 연구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실패해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조직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혁신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개발진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부터 취미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특별했어요. 오후에는 KF21의 정비팀을 만났습니다. 실제 운용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 전투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직접 다루는 장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비팀장은 KF21의 설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설명해 줬어요. 복잡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정비하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개발진들이 실제 운용자들의 입장까지 고려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이들의 협력 정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개발자와 운용자, 정비사와 조종사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팀워크는 서구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는 한 연구원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며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아빠의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말해줬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한다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의 지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KF21의 진짜 힘은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를 만든 사람들의 협력과 헌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가족과 사회가 진짜 원동력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진리를 새삼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안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국방부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보고서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에밀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녀도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종합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기술적 분석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의 협력 정신과 헌신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KF21이 철저히 방어적이고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담았어요. 더 나아가 한국의 진정한 국력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거의 완성할 무렵 피터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피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보낸 보고서들을 모두 읽어봤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혼란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터의 변화를 느꼈어요. 완고하던 그의 태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부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피터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경험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객관적 판단을 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터의 말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변화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피터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객관적 분석을 거부했다고 반성했어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개인 감정을 끌어들인 것이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터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KF21의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이고 개발진들의 열정과 협력 정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피터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팀워크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피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소통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피터는 마침내 확고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갈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피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용기를 인정했어요. 우리는 함께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피터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이제 진짜 팀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KF21의 방어적 성격을 확인했으니 오히려 영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고위층 회의에서 우리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상세한 분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피터의 태도 변화가 보고서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줬습니다. 장관은 우리의 권고사항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낸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협력의 정신이 여기서도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피터와 저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었어요.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 간의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새로운 협력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국제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협력의 가치가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죠.